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미국 CPI 지수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 오른쪽으로 올라갔고요. 우리 증시 오른쪽으로 올라갔고 전 세계 증시가 우상향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를 때 드는 생각은 내일도 오를까? 이게 언제까지 오를까? 이런 불안 심리 때문인지 오늘 우리 장이 올라가니까 우리 개인 분들은 또 많이들 파셨습니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그 정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전문가 세 분과 함께 달려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데일리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데일리 이슈 2개 뽑아놨습니다. 삼성 얘기부터 할 텐데 삼성 반도체 얘기 아니고 휴대폰 얘기입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 있었는데 폴더블 폰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어제 얘기예요. 근데 주가에는 반영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휴대폰 부분에 대한 매출이 과거만큼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가장 친한 분이 어떤 휴대폰을 쓰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죠. 가족들은 알지만. 근데 여러분들 중에 휴대폰에 대한 트리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아이폰 2, 3 나올 때만 하더라도 누가 새로운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 와 이렇게 서로 만져도 보고 알았어요. 쳐다도 보고 하는 건데 지금은 새로운 휴대폰이 나온다라고 해도 기껏 자랑을 해도 그래 그런 정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때만 하더라도 휴대폰이라는 게 새로운 신규 수요를 창출했죠. 없었던 수요를 창출했죠. 근데 지금은 교체 수요 외에는 특별한 수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휴대폰들이 갖고 있는 가격 저항력이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새로 나오면 무조건 1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얼마큼 싸게 이제 구입하느냐는 개별 능력이라도 일단 100만 원부터 시작하죠. 100만 원 넘게 시작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새로운 휴대폰이 그러니까 과거처럼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면 팔린다라는 등식이보다는 새로운 휴대폰은 그냥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다라는 정도로 인식이 조금 바뀐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폴더블 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확실히 시장에 반응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 시장에도 반응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이렇게 글로벌하게 반응이 있겠는가 이게 궁금한 거고 또 삼성전자 측에서도 예상 판매 대수를 낮췄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반응이 없네요. 그냥 조용합니다. 뭔가 행사를 크게 했는데 썰렁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만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또 폴더블 폰 관련주라고 하는 뭐 힌지 관련된 KH바텍이나 뭐 파인테크닉스 이런 종목들 오히려 발표 날 다음 날 이렇게 쫙 밀어버리죠. 주가는 하락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보통 이런 폼팩터라고 해서 새로운 뭔가의 변화가 나와서 지금까지는 여전히 상용화돼서 지금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 쪽은 삼성밖에 없다. 이거는 팩트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에 목표가 한 1,500만 대 정도 팔겠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거 노트 시리즈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펜 빼서 하는 이제 노트 시리즈가 단종되고 이쪽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변화인데 그쪽이 보통 팔린 게 1,000만 대, 1,300만 대 정도 됩니다. 한 시리즈마다. 그러면 그거를 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이 약간 대중화된 모델로 가겠다는 입장인데 그럼 대중화된 모델로 갔을 때 이번에 나오는 동향을 쭉 보게 되면 무게 가벼워지고 배터리도 늘고 하는데 과거에 나왔던 선이라고 하나요? 이거 접힐 때 나오는 그 선들 보여주시죠, 소장님. 뭐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 좀 이렇게 접히는 보여요. 가운데 보이는 접히는 지금 제가 이제 화면을 보면 여러분 접히는 게 보일 겁니다. 지금 화면에 좀 선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선이 없애지면서 이제 대중화로 가겠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격은 고정이 돼 있죠. 근데 성능은 좋아지는데 가격이 고정돼 있다는 얘기는 단가 인하 압력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부담감들이 다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저희는 항상 그렇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라온 거. 뭐 출시나 D-Day 되면은 그날 그냥 훅 하고 밀리죠. 뭐 영화 개봉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에 반응했다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이번에도 또 여지없이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폴더블 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폴더블 폰을 써야만 내가 앱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삼성에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폴더블 폰에 독점적으로만 쓸 수 있는 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뭐 펼치게 되면 좀 더 화면 커지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략적으로 앱 소프트웨어도 그쪽으로만밖에 쓸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야 그 다음에 그게
또 하나의 신규 수요를 교체 수요긴 하겠지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근데 이게 신규 수요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삼성도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도 좀 집중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는 그게 이렇게 세로로 접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화장품 케이스만한 거라고 네. 꼭 이렇게 핸드백에 넣고 다니기 좋다고 그걸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또 이번에 나온 것은 배터리 용량이 강화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가로로 접는 폰의 좀 약점이라고 네. 소위 했던 게 아무래도 모델이 좀 소형화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내장 배터리의 용량이 좀 작았었거든요. 네. 그걸 좀 꽤 키웠습니다. 한 10%대 이상 더 강한 배터리를 키워가지고 네. 재생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키운 것들이 특징적이고 또 카메라 그 렌즈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뭐 시야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화면 같은 것들을 좀 더 밝게 해가지고 뭐 폰을 통한 카메라의 어떤 경험치를 좀 늘릴 수 있는 네. 그런 것들도 부여했다는 소식은 있습니다만 전작하고 사실 모델 차이는 거의 없고 네. 줄었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그램수 줄어든 게 6g인가 8g 정도 줄었으니까요. 역시 아직까지 폴더 같은 경우는 묵직한 데서 뭐 사실 구조적으로 타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 여성분들은 당연히 그 플립형 같은 경우 조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대중화되기는 어렵고 아까도 우리 소장님들 말씀 주셨지만 삼성에서 대중화를 이번에 기치를 걸고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전체 지금 이런 접는 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제가 알기로는 한 2,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3개 정도의 사업부를 뭐 이렇게 분할을 해갖고 봤을 때 그 한 사업부 중에 2, 3% 차지하니까 얘가 뭐 기가 막히게 모델을 뽑아냈어요. 이래도 최근에 시장 반응은 정말 뭐 좀 약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관점이에요. 저는 이 점을 덧붙이고 싶어요. 일단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이미 넘어섰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화소가 좋아졌다라든지 배터리 시간이 10% 늘었다라든지 가벼워졌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새롭게 느껴질 부분은 넘어섰다라고 저는 봅니다. 별로 이제 옛날 폰이 지금 뭐 1년 전 폰이나 지금 폰이나 그 사진 찍어 놓으면 우리 눈으로 구별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장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행위가 하나 추가됐다라는 거예요. 네. 폴더를 열어야 되는 행위. 네. 이 행위 자체가 지금 김동엽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유율을 못 올리는 가장 악재다. 그래서 여기서 더 개발할 수 있는 모드. 왜 아이폰이라든 이런 것들이 이쪽 시장에 안 들어오는 데 대한 이유도 저는 일단 이것을 뭐 필요해서 썼습니다만 이 행위 자체가 주는 부담감이 엄청나게 저는 네. 저항감도 있다. 이 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폴더블폰 행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있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또 5만 전자 됐는데 오늘 회복하나 했는데 오늘도 5만 전자에서 6만 전자로 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고 지금 시장에서 어제는 그래도 또 그동안 반도체 업황을 짓눌렀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네. 엔비디아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 국한된 상황으로 펼쳐지고 우리는 삼성전자 음봉. 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시가보다 더 낮다는 얘기죠. 여전히 반도체 업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에 한계가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무겁고요. 근데 시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처럼 2020년도, 21년처럼 신규 자금들이 막 들어와서 와 이제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사서 나도 주주가 돼볼 거야라고 하는 신규 자금이 유입되면서 들어오는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탁금 보면 정체가 돼 있습니다. 이런 정체된 상황 쪽에서 나머지가 저희가 보통 고인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식 좀 팔아가지고 남은 자금 가지고 이거는 어차피 안 팔아. 근데 요즘 이런 쪽이 핫하네. 종목들이 막 그런 쪽에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시장의 주도 섹터들이나 테마 섹터 쪽으로 막 움직이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굳이 거기서 사서 기회 비용을 묵혀놓고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이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데 그런 묶어놓고 나머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시장의 특징이 오히려 주도 섹터들이 변하면서 반도체를 애써 외면하는. 그러니까 즉 더 밀리지만 말아라. 나머지 섹터 쪽의 변화를 강화시킬게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성격이다 보니까 웬만해선 지금 어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그널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 흐름들 여전히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도 이쪽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 납니다. 그게 한계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삼성 휴대폰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의 정체성은 삼성 반도체, 삼성 휴대폰, 삼성 가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뭐 기억하기로는 지금 뭐 이익단 기준으로 봐서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정도는 반도체 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20% 정도가 가전 쪽이라고 보이고 뭐폰 쪽으로 대비되는 쪽은 한 10%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반도체 뭐 이렇게 될 그 비전은 없나요? 아직까지 뭐 회사 뭐 여러 가지 설들은 있습니다만 삼성 쪽에서는 뭐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삼성전자나 특히 SK하이닉스가 이제 좀 많이 빠진 게 이제 째깍째깍 다가오는 치포에 대한 그 얘기, 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죠. 우리가 이제 9월달에 그 예비 회의, 그러니까 애써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쪽의 입장이 좀 대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설득 못 내리는 한쪽에는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께서 중국 가 계신데 중국을 이제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치포 문제가 어떻게든지 이제 그러니까 결정 단계로 가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삼성 얘기하다 보니까 LG전자는 오늘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LG전자는 오늘 나왔던 얘기가 뭐 그냥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냥 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일단 LG전자의 가장 큰 강점은 지금 알고 있는 뭐 가전 이런 쪽은 아닙니다. 네. 가전 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요 위쪽에 따라서 원가 압박 받고 있는 단계에서. 근데 이제 지난 7월 달 보게 되면 중국에서 어떤 자동차 판매량 네. 수가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판매가 늘어날 수 있을 정도로 출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쇼티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럼 LG전자 입장 쪽에서 지금까지 성장 동력이라고 봤었던 전장 사업부, VS 사업부가 이게 그동안 자동차 출하량이 계산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수주받은 것만 한 60조 가까이 됩니다. 이런 많은 수주를 이제 출하량이 개선이 되기 시작해야 맞춰가기 시작하면서 매출에 반영되고 이제 성과가 나오는데 이게 계속 꽉 잠겨 있던 거죠. 근데 이게 풀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더 하반기에는 VS 사업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좀 나왔던 게 네. 가장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게다가 뭐 애플 뭐 이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 뭐 확인해도 안 되는 얘기다 보니까 그건 얘기들로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LG전자 입장은 나도 자동차 관련된 네. 전장 사업부의 역할이 크다 이런 네. 거를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들이 확인이 돼야 이게 변화가 나오겠죠. 그게 뭔가 보였길래 이렇게 오른 거 아닙니까? 그 LG전자가 10만 원 넘은 게 오랜만에 하여간 오른 거예요. 오랜만에 나온 현상이고요. 네. 뭐 제가 사실 뭐 그냥 혼자 뇌피셜적인 측면이지만 요즘 들어서 LG전자가 사실 지난번 2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도 약간 엇갈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8분기만에 전장 사업부가 흑자 전환했다라는 걸 평가해 주는 데도 있었지만 뭐 작년도 재작년도 이제 가전 쪽이 워낙 호황을 보이다가 역기조 효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TV 안 사는 시대가 됐다. 이미 1, 2년 전에 다 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컸거든요. 이제 방금 김민수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대형주들이 많이 조정이 받았던 애들이 지금 진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돌림방이에요. 돌아가면서 올라.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대형주들이 두 자릿수 가까운 종목들의 네. 장대 양봉을 터뜨리고 있는 게 지금 시대 네. 조류거든요. 최근에 압박을 받고 있던 회사들이 이렇게 대형 거래와 함께 한 7%에서 10%짜리 터뜨리면서 이번 주에도 뭐 CJ 제이재단 같은 게 맞아요. 그런 케이스였고요. 한 번에 8% 오르다. 예, 그렇게 나오는 게 지금 저는 일종의 편법이나 불법 공매도 쪽으로 잔량이 컸던 애들이 이런 것들이 순환이 그 환매가 들어오면서 네. 좀 같이 크게 올라가는 면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하나둘씩 그리고 LG전자가 특이한 게 지난 주말에 보시면 모 증권사에서 기대할 거 없는데도 방금 말씀하신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그 내용을 따가지고 네. LG전자가 이번 주 관심 추천주로 나왔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추천주로 나오는 것들이 또 올라가는 게 지금 유행이에요. 네. 옛날 같으면 증권사 주간 추천주 나오면 아 저것들 또 뒷북치는구나 이런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이번 주에 나왔던 12개 종목을 이번 주에 제가 면밀히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런 것들 중에서 정말 두 자릿수 나오는 애들이 쉽게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LG전자가 오늘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또 뒷북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주가 측면에서는 뭐 트리거는 있긴 하겠죠. 근데 저는 LG전자를 보는 측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LG전자가 2015년도에 전장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회장이 이제 선대 회장이 제가 LG전자에 하면서 항상 거론하는 게 신년사에서 우리가 이제 전장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26분기입니다. 26분기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500억 흑자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돈을 이제 쏟아 부은 거죠.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돈을 쏟아 부어서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수주잔고가 65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주를 65조 수주잔고니까 매출을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2조 5천억 매출했는데 2분기 때 그런 매출이 일어나면서 일단 저는 이런 거대한 장치 산업들이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것은 이미 감가상각 비용이라든지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애플을 1분기 때 영업이익 났다라고 봤을 때 2분기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근거 중에 하나가 그 고정비 효과 때문이었거든요. 이제 LG전자도 전장 사업에서 이런 고정비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 예측은 올 초만 하더라도 전장 사업 흑자가 올해 한 하반기 때나 가능할 것이다라고 봤었어요. 그랬었는데 지금 2분기 만에 흑자를 달성을 해낸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덕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는 투자분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전 쪽에 여전히 포커스를 두시는 이번에 2분기 리포트에 보면 다 가전 쪽에 포커스를 대부분 맞추셨기 때문에 하지만 전장 사업이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서 선대 회장이 했었던 부분들이 흑자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글쎄요 뭐 당장 오늘 주가 움직인 것이 내일의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휴대폰 얘기하면서 LG전자 얘기까지 해봤고요. 지금 수해 피해 입은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기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강남 등 6곳 지역에 빗물 터널 건설이 추진된다. 이게 또 건설 플랜트 업계에는 또 호재로 작용을 해서 중소형 건설사들 주식이 요즘 올랐습니까? 네, 어제 오늘 이쪽 관련된 테마나 관련된 종목들 또 강한 변화가 나왔는데요. 근데 특히 이쪽을 바라볼 때 이번에가 하나의 서울의 문제점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같은 비슷한 저지대인 목동은 왜 비 피해가 없었느냐라고 봤을 때 이쪽은 빗물 터널이라는 걸 벌써 건설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오래전부터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다. 근데 강남은 아직 못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여기서 뭐 님비 현상도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를 통해서 도저히 10년마다 이렇게 나오는 폭우가 나오게 되면 안 되겠다. 그렇죠. 한쪽에서 이제 서울시가 한 1조 5천억 정도를 들여서 빗물 터널을 만들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만 봅니다. 야, 이게 1조 5천억짜리군요. 그런 대공사라고 합니다. 근데 하게 되면 강남이 왜 이런 공사를 크게 못하느냐 하면은 차 막히는 거 싫어합니다. 차 막히는 거 싫어하고요. 네. 이게 지하로 뚫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건물들이 빼곡하게 다 서 있어요. 네. 도대체 어디로 터널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요. 좀 복잡한 문제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미뤄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행한다라는 쪽에서 관련된 업체들은 와, 이 정도 규모면은 또 이런 쪽에서 강점이 있던 뭐 지금까지 빗물터널 공사해봤던 경험이 있는 회사가 특수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집안 개량하는 회사의 강점은 동아지질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어떤 테마주가 이끌어졌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앞으로 그러면 1조 5천억짜리 공사하고 이제 발주를 하게 되면 수주를 받아야 내 실적이죠. 근데 아직 수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공사 개요나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움직이게 되면은 그냥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뭐 계절적인 테마 아니면 또 일회성인 테마인 종목들의 흐름은 일단은 반응한다 그러면은 혹시나 갖고 계셨다고 하게 되면 액션을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건설주들이 이것뿐이 아니고 빈살만 호재 때문에 그게 11월에 있는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반응해서 오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금 말씀 주신 그 서울시에 관련된 뭐 빗물 터널 관련해서는 제가 숫자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강남 분들이 공사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조 5천억이 굉장히 대단하고 부대 사업비까지 치면은 3조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해서 굉장히 메모드 공사 같지만 이게 투자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세차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0년 동안 건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손 들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긴 하네. 지하철 공사에도 이거 참을까 말까 하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굉장히 깊은 한 40m, 50m 되는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다 직경 10m짜리 상하수도 그 빗물을 담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싱크홀 우려 같은 것들도 좀 걱정이 되고 하니까 사실 내 동네에 이거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손들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옴시티가 물론 짓는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가지는 건 아니지만 그 건설 규모가 650조거든요. 기간도 물론 오래 걸리지만 또 규모도 서울시의 44배 정도 규모라고 하니까 10월 말에서 11월쯤 온다고 하는 빈 쌀만 그 왕세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지금 사실 서울시의 어떤 빗물 터널과는 좀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어떤 관계가 있는 대형 건설주라든가 또 중동 아랍 지역의 어떤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충분히 한 2달 정도 기대값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한테 확실히 주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올 때 많은 것을 안겨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관련 주식들이 좀 올랐잖아요. 바이든한테는 우리가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거죠. 결과가 그렇죠. 처음에 바이든이 올 때는 우리들한테 그때는 전자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많은 걸 준다라고 일부 분들이 얘기를 하셨고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별로 이제 득실은 별로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빈살만 왕세자가 오셔서 어떤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우리가 거기서 일정 부분 역할은 충분히 할 거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래요. 매출보다 영업이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 세계 모든 건설사들이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과연 짓는다고 이익이 나겠느냐.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박할 거라고 보고요. 따라서 그러니까 웬만큼은 그냥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수주해가지고는 이익 안 난다라고 보고요. 몇 조 단위 인상해서 수주를 만약에 특정 건설사가 따오게 된다라면 그건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기대감이 앞선 부분들이 있다. 저는 이거랑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관련해서 건설주들이 한번 들썩였던 것들. 지금 아직 전쟁도 안 끝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는 분명히 해야 돼요. 하지만 너무 앞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재는 호재일 수 있으되 과한 기대감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또 건설주에 호재가 있다면 지금 손해보험 회사들은 힘들죠? 그래서 한때 지난 비 피해 큰 날, 그날 같은 경우 장중에 현대해상이나 삼성화재 장중에 낙폭이 좀 컸었습니다. 컸다 종가상으로는 다 회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화재에서 나왔던 바로 컴포레이션 콜을 보다 보니까 이번에 신고된 자동차 수가 침수된 게 3,100대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1,000대가 외제차다 이런 근데 이 얘기도 비싼 차가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7,500대 중에 삼성이 3,500대를 그렇게 세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었을 때는 일단 만만치는 않구나 라는 쪽은 들고 있는데,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보험사들 같은 경우도 다 원보험들이 있게 되면 또 그 재보험식으로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직접적인 피해가 보험사들한테 타격이 간다. 그거는 단순한 숫자상인데 회계상은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잘못하게 되면 코리안 재보험 같은 이런 회사들이 또 뒤에서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는데, 근데 아마 이걸 가지고 단순하게 또 일회성 또 비용이나 일회성 손해 가지고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거는 또 금방 복구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 아마 이제 금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매크로한 상황들을 더 챙기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 규모가 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규모가 크고요. 삼성 화재 기준으로는 이제 분기 순이익이 잘 나올 때는 한 3천억 정도씩 나오는데,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8일, 9일 사이에 그 피해 기준으로 보면 삼성화재가 한 500억 정도 손해라 그랬고, DB가 의외로 한 200억 정도, 현대해상이 한 50억 정도로 중간 집계가 된다 그랬는데 조금 더 늘었겠죠. 이제 좀 늦게 신고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재보험 쪽으로 많이 갈 거기 때문에 재보험 보험료를 통해서 좀 금액이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 직접적인 타격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손해보험사 관련해서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CPI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어젯밤 9시에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8.5%포인트입니다.
근원 물가 지수라는 것도 있었죠. 네. 근원 물가 지수 같이 발표했는데 5.9%. 그래서 CPI 지수는 예상치보다 하회했고 근원 물가 지수는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반응한 거죠. 예. 근데 저는 그 근원도 예상치가 6.1이었는데 5.9가 아, 나왔어요. 6.1이었어요? 예, 6.1인데 네. 5.9가 나와서 근원분도 떨어졌어요. 예상치보다는 둘 다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은 8.7 예상했고 네. 지난달에 9.1 나왔는데 8.5가 나온 거죠. 굉장히 잘했다라는 게 당시 이제 시장의 인식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들어가서 보면 역시 유가가 꺾였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이 그렇고 아직까지 식품료 가격은 좀 떨어지진 않았어요. 네. 그거 좀 뒤늦게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다시 밀 수출 재개한 게 일주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음 달 정도는 떨어질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유가 때문에 8.5라는 숫자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목표치보다는 덜 나왔지만 근원 CPI가 3개월째 하락 추세를 멈췄다라는 게 저는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달에도 5.9였고 이번에도 네. 5.9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CPI는 어차피 당연히 유가 영향 때문에 떨어질 걸로 봤는데 근원 CPI가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멈췄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100% 우리가 무조건 호재로 보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9월 달에 FOMC 열리기 전까지도 시간이 좀 있긴 합니다만 해석이 여러 가지 좀 나오고 그 사이에 이제 또 다른 유가라든지 농산물 가격에 따른 미세 조정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무조건 호재만은 아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약간의 경계감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시장은 우상향으로 반응을 한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안도죠. 안도 랠리. 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래도 8%대인데 네. 예,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한번 한 거죠. 네, 그랬는데 시장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만큼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격한 상황을 보다 보니까 8%대도 높지만 아유 그래도 피크아웃 찍었네라고 애써 안도하는 모습들이 미국 시장에서 나왔다는 거는 그나마 그만큼 그동안 6개월 동안 얼만큼 고생을 많이 했느냐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 되지 않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앞서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보통 이런 큰 이벤트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가만 또 생각해 보니까 이거 높은 수치인데, 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뭐 금리를 그렇다고 뭐 앞으로 안 올릴 것도 아니고 여전히 지금 스케줄로 보게 되면은 9월달에 50bp 올릴 텐데라고 하는 자각 과정이 나오게 되면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어차피 8% 정도까지 높아지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후에 다음 국면들이 얼마나 좀 빠르게 안정권을 받느냐 이거를 생각했을 때 그런 기미가 아직 뭐 8월달에는 FOMC가 없다 보니까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한 4개 나오겠죠. 네. 소비자 물가지수, 또 생산자 물가지수, 고용지표 이게 6개네요. 그러면 네. 8월달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이걸 다 보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한숨 돌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럼 9월달이 아니라 그 연말 때는 거의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애써 긍정적인 걸 막 땡겨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안도냐? 아까 제가 언뜻 안도 랠리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냥 안도로 끝나겠습니까? 안도 랠리로 가겠습니까? 안도 랠리 급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봐서는. 네. 뭐 일단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9월 20일께까지 한 달 정도 이상의 어떤 기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 파월이 지지난주에 그 FOMC 때 얘기했던 대로 몇 가지 말씀해 주신 대여섯 가지의 지표를 보고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고용 지표 보면 자이언트 스텝 여전히 해야 될 것 같았는데 네. 오늘 CPI를 보니까 0.5도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그 기대치 확률이 68%에서 38% 정도로 그렇죠. 뚝 그렇더라고요.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시장은 약간은 안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요. 뭐 아무래도 다음 달 정도에 또 예정이 되는 CPI라든가 또 관련되는 고용 지표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긴 하겠지만 사람들은 CPI에 관점을 더 두고 본다 그러면 뭐 다음 달 8월 달에 이제 수치를 8.5 이하로 또 내다볼 확률이 높고 네. 그거에 부합되게 나온다고 하면 한 번 더 빅스텝 정도의 금리 확률로 계산을 하면서 안도를 하는 모습들이 더 나올 것 같고요. 이번에 사실 발표되는 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지난 3번의 금리 인상 때는 그 CPI 같은 경우가 늘 백악관 대변인이 그 전날 힌트를 줬어요. 네. 되게 지난번에도 맞아 그랬어요. 되게 높게 나올 거라고. 네. 근데 공교롭게 이번에 대변인이 바뀌었거든요. 네.
이 여자분이 힌트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안 높은 거네. 그러니까 안 줘도 될 만큼이네. 네, 이렇게 되죠. 그랬는지 아니면 전임자한테서 인계를 못 받았는지 하여튼 얘기를 안 하고 나가 끝났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안 높게 나오겠구나. 뭐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FOMC 금리 인상 발표 전에 한 번 더 네. 있는 근데 거예요?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 항상 똑같은 방향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6월 달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빅스 공포 지수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극에 달했었죠. 시장이 갑자기 이제 뭐 75p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가 75p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거지만 역사상 그럼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주식하시면서 한 번도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이제 아니 오죽하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후로는 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 평생 못 보실 수도 네. 있어요. 근데 그럴 정도의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정말 굉장히 위축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그걸 지나고 나서 한 번으로 끝날 걸 봤는데 7월 달에 또 한 번 한다 그러면서 네. 요게 한 7월 중순까지는 제가 시장이 어떤 것들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막 나온 얘기가 스태그플레이션, 리세션 막 이런 험악한 얘기들이 나오면 시장이 했는데 7월 중순부터 기준이 좀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제 맞을 만큼 매는 다 맞았고 시장이 이제 뭔가 좀 바닥을 잡아가자라는 거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때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꺾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고 이번에 이제 나온 것은 뭐 그래 괜찮다.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은 어디서 찾아야 되지? 전 시장 그렇게 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똑같은 8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9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을 때 우리가 처음 6월 달에 접했었던 그러한 어떤 공포감보다는 이제는 이제 추세 자체가 꺾였으니까 피크아웃 찍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새로운 뭐가 없나?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반등의 빌미를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베어마켓 랠리가 됐던 뭐가 됐던 조금 랠리 쪽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저도 거기에 무게중심을 좀 두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번 달에 우리 금리 인상이 있잖아요. 25일입니다. 예, 25일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빅스텝 예상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갈까요? 우리 예상대로 갈까 어떻게 할까요? 뭐 역시나 고민이 많겠죠. 네. 예, 많은 상황 쪽에서 지금 나오는 지표들 보게 되면 한국의 내수를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이 있겠지만 네. 그 중에 하나 내수와 관련된 심리를 가장 민감하게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부동산 가격입니다. 네. 지금 10달째 하향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네. 되면 이에 따라 그러니까 부동산이 보통 저희가 그렇잖아요. 집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냥 사는 집입니다. 네. 자산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내가 살던 집이 한 20% 올랐어. 그러면은 내가 부자 된 기분. 아, 그럼요. 네, 왠지 뿌듯합니다. 아, 그럼요. 그러면 오늘 소고기 사 먹지. 그렇죠. 근데 주말에 네. 그 뉴스 딱 보고 시세 한번 보고 우리 외식이나 한번 할까? 이러면서 같이 가족들 나가죠. 네. 근데 반대로 지금 같은 시점에서 네. 물론 한 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난 한 달 대비해서 네. 갑자기 1억이 빠졌다. 아.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콩나물 사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반찬이 바뀌고 너무 리얼하신데요. 소고기에서 콩나물까지 네,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이게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이제 네. 서서히 젖어들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물가를 보고 글로벌 금융의 흐름을 보면서 그대로 또 똑같이 따라가야 될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아지는데 또 여기서 보조를 안 맞추게 되면은 자본 유출에 대한 또 그게. 부담감도 크죠. 그래서 아마 고민은 많겠지만 일단은 아직까지 저희도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네. 적어도 9월달 이후, 그러니까 9월은 저희 특수한 게 추석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 거기서 움직이는 물가까지 생각하게 되면 아마 9월 이후가 하락하게 된다라고 봤었을 때 아마 이번에도 한 빅스텝 정도까지는 염두를 하되 그게 정점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는 우리도 이제 조금씩 좀 속도 조절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금리 인상하고 우리 금리 인상이 좀 다른 게 우리 금리는 기준금리가 딱 오르면 바로 대출금리를 올려버리니까요. 이게 너무 우리하고 밀접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집 한 채 있는 사람들도 그 집의 반은 은행 거잖아요. 이게 너무 연동돼 있어요. 또 하나 이게 지금 우리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 이래서 이제 안도 한숨을 휴 다행이네 이랬지만 원래 2.5가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갈 길이 한참 멀었지 않습니까? 한참 남았죠, 네. 진짜. 예.
사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과연 한 6포인트 정도를 제가 비슷하게 본다 그러면 진짜 6%를 금리를 올려야지 이게 가능한 그러게 말이에요. 낙폭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에 CPI 관련해서 제가 그 구성 요소를 감안해 갖고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최근에 뭐 유가의 낙폭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 보면 CPI의 둔화율은 상당히 안 된 거예요. 사실 생각보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미국의 CPI 구성하는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게 그 하우징이라 그래서 네. 월세 렌터 비용들 이게 많이 부담이 그 제일 비중이 큰데요. 제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이게 최근 월세가 아니고 1년 전 월세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월세가 빠지거나 이런 상황이 지금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유가라든가 식료품과 관련된 비중이 좀 낮아지고 하더라도 하우징 쪽에서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의외로 CPI 자체에 대한 둔화 각도가 생각보다 좀 느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가도 뭐 언제까지 계속 빠질지도 모르는 거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다음 달이나 뭐 올해 연말까지 지표들이 이런 정도로 금리가 사실 더 쇼크를 줄 만큼 강력하지 않으면 그냥 8.5, 8.3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완만하게 빠질 수밖에 없어서 연준에서 목표로 한다고 하는 2%대라고 하는 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가능하냐 이런 속도로 가면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FOMC에서 그 목표 금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2에서 3.5. 그쪽으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뛰어갈지 뭐 이렇게 그냥 걸어갈지 모르겠지만 가는 거죠. 그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조가 변한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3.2에서 3.50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 그렇죠. 일단 그런 개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서 서로 일부 위원들께서 조금 뭐 4자라는 숫자까지도 지난달에 이달 초죠 언급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그건 이제 소수 의견이고 네. 바로 무시당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연준의 목표치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까지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것이 주식 시장을 선도해 나갈까요? 네, 보면은 그 사이에 이제 8월에서 9월 가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보면은 약간 이제 여름이 끝나는 무렵 쪽에서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과 그러니까 연말을 준비하는 입장 쪽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고요. 뭐 주요 이벤트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그냥 제발 좀 뭐 전쟁 좀 끝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또 G20 정상회담이 주최해서 푸틴 대통령하고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남을 주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예측을 안 하려고요. 그냥 뭐 방치 뭐 어떻게 좀 잘 해결해라라고 하는 그냥 희망만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걸 비롯해서 지금 이제 보통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데 거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는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에너지 관련된 쪽에 대해서 앞서 잠깐 얘기 나왔었던 유가라든가 LNG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경쟁이 붙어가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도 당장 겨울을 낫기 위해서 이어가는 에너지를 계속 축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이제 수요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계속 유가나 LNG 가격들도 출렁이긴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공급이 제대로 확대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변동성을 보이지만 수요는 살아있기 때문에 크게 또 안 밀리는 경우가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계속 체크해야 될 요인들이 아닌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쟁 초기에는 우리가 거의 매일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더운 여름입니다마는 이게 점점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다시 매일같이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확실히 에너지나 아니면 대체 에너지나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가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서 진짜 뭐 소위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기사를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유가가 최근에 조금 하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이번 9월 달 넘어가서 동절게 되면은 그 정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을 한 80% 올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가스라든가 기름을 러시아에서 굉장히 줄여가지고 공급을 하다 보니까 참 대단히 이런 나라에 가능한 얘기인가 싶은데 가스 그 배분제, 분배제 이런 걸 한다 그래요. 네. 제한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네. 그런 걸 한다 그래서 일부 업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 구애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은 제외시켜달라고 이 배분하는 거에서 그런 식으로 좀 에너지 고갈이라든가 굉장히 쇼티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까 자연스럽게 CPI 얘기도 드렸지만 유럽 쪽에서 사실 생각지도 않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다시 촉발될 수도 있어요. 에너지원 가지고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연준이 갑자기 한 9월 달 이후에 스탠스가 굉장히 강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LNG라든가 이런 것들 수요는 계속 폭발적이고 사실 이번 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LNG가 굉장히 첨예한 이슈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스공사에서 뭐 작년도 예측을 잘못해서 지금 비축량의 한 25%밖에 안 차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일주일밖에 못 견디는다라는 그 주말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0만 톤 정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만만히 구입해 올 데가 없다 이제 이런 논리였기 때문에 뭐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달리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관련되는 LNG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사례들이 나온 것도 이번 주 특징입니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정말 새로운 국면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계속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할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를 제재한다 그래도 지금 이제 제재 국면이죠. 네. 제재 국면인데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데 고통은 서방이 받고 있죠. 러시아는 지금 뭐 꿋꿋하게 오히려 러시아는 원유 생산량이 더 늘었습니다. 네. 원유 생산이 더 늘었고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특별히 실적인 피해는 좀 없어 보이는 것 네. 같아요. 그런 어떤 아이러니가 있고 물론 이제 그런 그 우회적인 것으로 러시아 제재를 하다 보니까 금융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몇천억씩 지금 오히려 떠안는 그런 어떤 의외의 어떤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한 제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오래 간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가장 첨예된 이슈는 에너지 쪽인 것 같아요. 네.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다른 것들은 결국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건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우리가 하루아침에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에너지는 쉽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 나아진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너지 얘기하다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또 하나는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위기설이 지난주에 또 이렇게 나돌고 있는데 조단이 CB를 발행했다고 그러는데 CB가 뭡니까? 그거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CB는 Convertible Bonds. 제임스 본드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전환이 가능한 예. 사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빚이에요, 빚.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나중에는 주식으로 바꿔주죠. 예, 예, 어느 정도 가격이 됐었을 때는 바꿀 수 있는 예. 기간이 있고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보통 업체들이 가장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손쉽다기보다는 그 정도 많이 통용해서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자금 조달할 때 뭐 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부채에서 자본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보니까 가장 손쉽게 나중에 주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서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이런 관점 쪽에서 CB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게 근데 수십억이 발행이 됐으면 주식이 오를 때는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갚으면 되는 건데 주식이 오르지 않으면 빌려준 사람이요. 아, 야, 주식은 됐고 돈으로 내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왜 이런 쪽들이 CB를 발행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네. 기업이 돈을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게 은행에서 빌렸다 갚는 게 제일 좋죠. 네. 간단합니다. 네. 일단 그 부분이 쉽지 않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상증자입니다. 주주들에게 돈을 달라 그러면 주주들이 돈을 낼 수 있는데 그도 아니면 네. 뭔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거죠. CB를 발행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여러분들- 단계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마지막 단계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런 어떤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CB 같은 경우는 채권 형태예요. 발행할 땐 채권입니다. 그래서 CB를 내가 갖고 물론 이제 이자는 지금 거의 0%의 이자는 안 줘요. 그 대신 채권은 뭐죠? 원금이 보장되는 거죠. 원금이 보장되고 주가가 김인수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주식으로 전환해 줄게. 시세 네. 차익을 봐. 최소한 원금은 보장되지만 시세 차익을 보게 해줄게라고 해서 발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주들한테 어드밴티지를 줘서까지 자금을 끌어들인 네. 거예요. 자금이 없는 회사가 자금을 끌어들인 거죠. 근데 전환 조건이 안 된 겁니다. 주식 주가가 못 올라가다 보니까 전환 조건이 안 되니까 그러면 채권자들은 어떻게 되죠?
원금 다시 그렇죠. 돌려줘. 원금 돌려줘라는 돈으로 거죠. 줘 이러죠. 돈이 없어서 시비를 발행한 회사가 원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없죠. 없는 거죠.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과거 같은 경우 우리 채권, 그러니까 정상적인 채권이라면 대환 발행이 되는 거예요. 네. 채권이 예를 들어 300억이 만기가 돌아오면 조금 금리를 올려가지고 300억을 다시 재발행해가지고 그 돈을 리볼빙을 하는 건데 네. CB는 리볼빙이 안 됩니다. 더욱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악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CB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할 때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CB를 발행했다가 그게 만기 일시 상환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면 이 기업은 엄청나게 된다라는 이론이 지금 이제 실현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걸 그래서 고금리로 전환하는 기업도 있다던데 그나마 이 고금리로 전환하는 게 되면 괜찮은데 이게 아예 안 되면 숨 쉴 구멍도 없으면 이거는 고스란히 그 기업과 그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이 손해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합니다. 지금 방법이 뭐 안 되면 요새 진짜 왜 카드도 돌려막기식이 있듯이 네. CB도 돌려막아요. CB를 또 발행해서 먼저 CB를 상환하는 그런 일들까지 지금 네. 자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CB가 물론 어떤 연구 개발이라든가 뭐 시설 투자를 위해서 물론 잘 쓰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CB 발행하거나 이럴 때 이제 발행 목적이라든가 이런데 운영 자금이라든가 먼저 사채 전환용 그 갚기 위한 용으로 이렇게 용도를 하는 기업들은 철저하게 투자의 대상에서 좀 배제하는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주를 세력이 다시 한번 단짝 들어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거는 뭡니까? 이거 보통 보면 이제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이제 네. 저 증권사 재직 시절에도 보면은 네. 이제 CB 어떤 회사가 CB 발행한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네. 설명을 하게 되면은 관련돼서 이제 거기 뭐 IR 홍보팀장도 나오고 네. 거기 기술팀장도 나와서 보통 이제 저희 좀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 설명을 하거든요. 아 나 이런 회사 요즘 하나 아는데 네, 설명이 한다 그러던데. 설명해 하는데 가서 이제 중요한 거는 회사 기술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네, 네. 딱 5분 지나면 졸렵습니다. 그게 영어가 막 공격을 하는 잘 모르는 사이에 용어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 회사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임상 뭐 이상은 언제까지는 분명히 돌파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3상은 바로 그 사이에 기술 수출을 할 것이다라고 아주 확신 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확신 있게 통과가 됐으면 바이오주들이 다 이러고 있지 않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 나오는 설명의 자료나 흐름들이 최상의 가능성을 보고 어필을 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아마 가장 좋은 케이스를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다. 네. 라고 보고 저희가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제약바이오주의 환상보다는 따질 거 따지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이게 잘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대환 발행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일부 기업 같은 경우 제가 이제 CB 발행해서 어떤 뭐 하다 보니까 이 기업이 왜 CB를 발행할까라고 보니까 신용 등급이 BB 플러스예요. BB 플러스면 정상적으로 채권이 증권회사를 통해서 유통이 안 돼요. BBB 마이너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쪽 지금 CB 관련해서 또 어떤 트리거가 보면 이거 어디서 확인하느냐? 여러분들 네이버 들어가셔서 재무 보면 거기 신용 등급 나옵니다. 네. 신용 등급을 꼭 한번 체크해 보셔서 이 회사가 차원 발행이 애시당초 안 되는 네.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요 얘기 마저 할게요. 저 배터리 요즘 거의 매일 얘기하고 있는데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좀 부가 있어요? 이쪽이? 이게 산업이 약간 테슬라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테슬라하고 BMW가 원통형 배터리를 써요? 네, 워낙 효율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복잡한 게 또 이거를 끌고 나가서 표준으로 만들어야 네. 지금 잘못하게 되면 CATL이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그래서 네. 얇게 만들어서 약간 파우치형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걸 얇게 집어넣어서 그거를 또 공략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이제 지금 어디서 뭘 좀 표준으로 만들까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테슬라는 여전히 4680, 그러니까 즉 지름과 길입니다. 네. 기존에는 2170이라고 해서 좀 작고 좀 작은 걸 써서 연결했는데 네. 그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써서 또 효율을 높인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럴 것 같아요. 이재원 아나운서님께서 어리셨을 때 비디오 테이프 갖고 둘이 싸웠죠. VHS랑 베타랑. 아 그렇죠. 그 싸움입니다, 베타가 먼저 나. 지금 그 싸움입니다. 원래 네. 베타가 먼저 나고 아. 기술이 좋았는데 네. VHS가
기술력은 뛰어넘- 떨어지지만 네. 그게 세계 표준이 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표준 싸움이다. 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원통이 세계 표준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네모난 거 만들지 않습니까? 각형 파우치형 있다가 네. 저희가 강점이 네. 트렌드가 바뀐다. 바로 바뀝니다.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부터 싸움이 그거 같아요. 중국에 있는 LFP 네. 쪽과 이쪽도 LFP도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네.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싸지만 그 주행 거리를 높여가는 쪽으로 네.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삼원계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LFP 쪽이나 아니면 요즘 또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NMX라고 해서 네. 니켈 대신에 망간의 비율을 올려버립니다. 그걸로 대항마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쪽도 개발이 완료되면은 반대로 중국이 좀 힘들 겁니다. 야. 근데 대한민국. 미국이 지금 세금 문제 가지고 중국산 쓰지 말라고 지금 그렇군요. 그렇게 좀 이제 하원 통과하면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태조 이방원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네. 이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쭉? 지금도 이미 가고 있는데 네. 가니까 이제 기가 막히게 조합을 해서 그런 이름을 붙인 네. 거죠. TV 드라마에다가 딱 알맞게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조류는 뭐였냐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나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맞아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창주 소장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아니란 얘기죠. 하고 계신데 제가 봤던 어떤 그동안의 어떤 그 뭐 작년 하반기의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제 수많은 궤적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걸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정도로 고민하고 있을 때는 사실 냉정하게 보면 따라가야 돼요. 그게 더 확률상 맞습니다. 그냥 의심 없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럴 때가 조심해야 될 때고 지금은 많이 진행이 됐고 뭐 2따, 3따 이렇게 나온 애들도 있지만 5답을, 7답을 그러니까 원전도 사실은 작년 3월 달에서 올 3월 달까지 7배, 8배 올라간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또 반토막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뭐 폴란드, 사우디, 이집트 원전 얘기 나오니까 올라가는 거고. 혹시 우리의 희망사항인 10백어가 나온다면 태조 이방원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나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자, 뭐 확실히 변동성 지수죠. 미국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약세장에서 벗어난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시장도 부지런히 좀 가서 다들 우상향 제대로 하는 맛을 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는 저희 경주마 여기까지 달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장 끝난 시간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